회장 사모님인 줄도 모르고 전 재산 1만 원 던져준 카페 알바라는데 10,000원? 인생 한방 노리다가 망하겠네. 그때 사장님이 가을을 불렀어요. 가을 씨, 언론에도 나오고 우리 가게도 난리예요. 오늘부터 그만두세요. 우리 가게 안 나와도 돼요. 저녁 10시 카페 달무리의 유리문이 마지막으로 닫혔습니다. 정가을은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 아래 구겨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은 그저 그랬고 팁은 한 푼도 없었죠. 발목까지 욱신거렸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쉬는 시간이라곤 점심 30분이 전부였으니까요. 가을은 지친 얼굴로 탈의실 거울을 힐끗 보았습니다. 2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거울 속 얼굴은 언제나 피곤해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빗방울이 뺨을 때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자신이 한심했지만 어차피 돈 들여 우산 살 여유도 없었습니다. 가을은 후드 티셔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발밑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 무릉덩이에 일렁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컵라면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가을은 편의점 불빛이 보이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건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보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었죠. 정가을 씨, 이번 달까지 밀린 월세 안 내면 짐 빼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달째 밀린 월세였습니다. 40만 원씩 120만 원. 가을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13,200원. 내일 버스비와 밥값을 빼면 사실상 10,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 상태였고 다음 급여일까지는 아직 2주일이 남았습니다. 가을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가을은 삼각김밥 비닐을 뜯으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가을은 그저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봤자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었고 보일러도 며칠 전부터 꺼둔 상태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상가 골목 한쪽 닫힌 셔터들 사이에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그게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비를 그대로 맞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을은 멈춰섰습니다. 마침 반대편에서 2명의 행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쓰러진 여인을 힐끗 보았지만 고개를 돌리고는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한 사람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취했나 보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어. 가을은 발을 멈췄습니다. 지나쳐야 한다는 생각과 그냥 갈 수 없다는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너도 힘들잖아. 넌 지금 당장 월세도 못 내는 형편이야. 남 도울 여유가 어디 있어? 하지만 발은 이미 여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무릎을 꿇고 여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옷차림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재질의 코트였고 손목에 찬 시계도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기요, 들리세요? 가을이 여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을 코 밑에 가져다 대니 희미하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119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숨은 쉬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구급대원이 위치를 물었고 가을은 주변을 둘러보며 골목 이름과 가게 이름을 말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가을은 여인 곁을 지켰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가을의 옷은 이제 완전히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고 여인을 신속하게 실었습니다. 한 대원이 가을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 되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그럼 일단 같이 가셔야겠네요. 신원 확인이 안 돼서요. 가을은 고개를 끄덕이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가을은 젖은 옷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밝고 분주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여인을 침대로 옮기고 기본적인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을은 한쪽 구석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한 간호사가 가을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 아니시죠? 네, 지나가다가 발견해서요. 간호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 없으면 응급처치 이후 검사는 진행 어렵습니다. 비용 결제 먼저 하셔야 해요. 가을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신고만 한 건데요. 그래도 지금 보호자가 안 계시잖아요. 일단 기본 검사비라도 내셔야 진행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건넨 서류에는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만 원. 자신의 통장 잔고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카드를 꺼내 보았지만 이미 한도 초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 안에는 마지막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을은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일 텐데. 가을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힘들어. 내일 아침 출근해야 하고, 월세도 못 내고 있고, 카드값도 밀렸어. 2만 원이면 3일은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 만약 내가 저 자리였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가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자신이 가진 전부라는 걸 알면서도 가을은 그 돈을 간호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보호자인 걸로 하세요. 일단 검사부터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가을을 바라보았지만 돈을 받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가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 재산 10,000원을 내고 난 뒤 통장에는 3,200원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할 버스비도 없었습니다. 가을은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여인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을은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여인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가을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가을은 마지막으로 병실 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가을은 조용히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인의 손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을은 멈춰섰습니다. 여인의 손이 가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분명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여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가을은 그 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지 말아요. 가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인의 손은 여전히 가을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여인의 얼굴에 미세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가을은 그렇게 새벽까지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왔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을은 겨우 3시간 정도 눈을 붙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게 새벽 3시였고 알람은 어김없이 8시에 울렸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출근은 해야 했습니다. 가을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카페 달무리에 도착하니 9시 5분 전이었습니다. 가을은 뒷문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같은 시간대에 일하는 동료 알바 고미라가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평소와 다르게 눈을 반짝이며 가을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정가을. 너 어제 구급차 탔다며? 가을은 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을은 대수롭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 봐서. 미라는 더 가까이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야, 진짜? 우리 언니 친구가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거든? 그 언니가 그러는데 너 모르는 사람 병원비까지 냈다며? 진짜야? 가을의 손이 멈췄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겁니다. 가을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급한 상황이었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1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모르는 사람한테 썼다며? 야, 너 진짜 부자야? 아니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야?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알바생들도 하나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시간대라 손님이 별로 없었기에 카페 안은 그들의 대화로 채워졌습니다. 미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너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었지? 아니면 뭐 보상 받을 거 있다거나? 아니야. 진짜 모르는 사람이었어. 가을의 대답에 미라는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되게 웃었습니다. 헐, 대박. 진짜 레전드 호구네. 야, 그 돈이면 컵라면이랑 김밥이 몇 개인데? 아, 맞다. 너 월세 밀렸다며? 그 돈으로 월세 조금이라도 낼 생각은 안 하고? 가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라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가을은 실제로 월세가 밀려 있었고 그 10,000원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을은 고개를 숙이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알바생이 끼어들었습니다. 나 같으면 그냥 119 신고만 하고 가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또 다른 알바생도 거들었습니다. 진짜 착한 건 좋은데 본인도 힘든데 남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어? 그게 진짜 착한 거야? 아니면 그냥 생각이 없는 거야? 미라는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아, 나 알겠다. 가을이 너 혹시 그 사람이 부자일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옷차림 보고 나중에 보답 받으려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었어. 가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손에 쥔 행주가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변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선우 사장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사장은 평소보다 일찍 나온 편이었습니다. 사장은 가을을 보자 작은 사무실로 부르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가을아, 앉아. 가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장은 팔짱을 끼고 가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병원 갔다 왔다며? 네. 소문 들었어. 모르는 사람 병원비 냈다고?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을아, 마음은 알겠는데 너도 살아야지. 우리 가게 사정도 넉넉지 않은 거 알잖아. 너한테 줄 수 있는 시급도 최저시급이고 그나마도 손님 없으면 일찍 보낼 때 많잖아. 네, 알아요. 사장은 조금 더 부드러운 척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괜히 이상한 일 말려들지 마. 혹시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가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도와준 것뿐이에요. 사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 걱정하는 척하던 태도에서 이제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괜히 가게 이름 오르내리면 골치 아파. 너도 알잖아. 요즘 손님들 예민해서 조금만 이상한 소문 돌면 안 오잖아. 가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장은 가을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게에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가을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그래, 알았으면 됐어. 나가서 일해. 가을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카운터로 돌아가는 길, 미라가 다른 알바생과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한테 혼났나 봐. 당연하지. 괜히 가게 이미지 나빠지면 안 되잖아. 진짜 생각이 없는 건지 착한 척하는 건지 모르겠어. 가을은 못 들은 척하고 앞치마를 다시 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고 가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씁쓸함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3시쯤 가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뚠 이름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가을은 화장실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가을 씨? 나 집주인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집주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주면 진짜 계약 해지할 겁니다. 벌써 석 달째잖아요. 제가 봐준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젠 안 되겠어요. 가을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이번 주 안에 최대한 맞춰볼게요. 최대한이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금요일까지 입금 안 되면 토요일에 가서 짐 다 빼놓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을은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눈이 빨개지고 그러면 다시 나가서 일할 수 없었으니까요. 가을은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어떻게 될지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3,200원밖에 없었고 급여일까지는 아직 2주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이번 급여는 100만 원 정도였고 월세석 달치 120만 원을 내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카드값도 밀려 있었고 어머니 요양병원비도 보내야 했습니다. 가을은 화장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28살. 또래 친구들은 회사에 다니거나 결혼 준비를 하거나 최소한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월세도 못 내는 카페 알바생. 학벌도 변변치 않고 기술도 없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때 어젯밤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중년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자신의 손목을 잡던 그 약한 손길. 가지 말아요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가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잘못한 건 아니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가을을 호구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착한 척한다고 했습니다. 가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을 도운 게 잘못인가요? 돈이 없으면 선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가을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카운터로 돌아가는 길, 미라가 또 말을 걸었습니다. 야, 가을아. 너 진짜 그 사람한테서 연락 안 왔어? 응, 없어. 헐, 대박. 그럼 진짜 돈만 날린 거네? 야, 솔직히 조금은 기대했던 거 아니야? 부자 같아 보였으니까? 가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었어. 미라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절대 못해. 내 돈도 모자란데 남 도와줄 여유 없어. 가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계산을 하고 기계적으로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월세 독촉, 주변 사람들의 조롱, 사장의 경고, 모든 게 가을을 짓눌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가게 문을 나서는데 사장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가을아, 잠깐. 가을은 돌아섰습니다. 사장은 담배를 물고 골목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손님 별로 없었지? 내일부터는 오전 시간 빼고 오후만 나와. 손님 없는데 시급 줄 수가 없어. 네.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면 급여도 줄었습니다. 그나마도 부족한 돈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 말대로 손님이 없는데 일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을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통장에 3,200원,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2,200원. 내일 버스비도 없었습니다. 가을은 걸어서 집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버스비를 아껴야 했습니다. 밤길을 걷는 내내 가을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정말 잘못된 건지, 사람을 도운 게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인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것. 사건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을은 여전히 카페 달무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줄었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일하는 스케줄이었죠. 그날은 목요일이었고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카페는 한가했습니다. 손님이라곤 노트북을 펼쳐놓고 앉아있는 대학생 한 명과 창가에서 책을 읽는 중년 여성 한 명뿐이었습니다. 가을은 카운터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미라는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지루한 오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라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헐, 저거 뭐야? 가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라는 카페 통유리창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을도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정색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벤츠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차종이었죠. 뒤이어 똑같은 검정색 벤츠가 또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
총 3대의 벤츠 S클래스가 줄지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입을 벌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헐, 벤츠다. 진짜 벤츠야. 저거 한 대에 얼마야? 억소리 나는 거 아냐?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도 모두 창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 있던 다른 가게 사람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옆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 부동산 중개소 아저씨, 편의점 알바생까지 모두가 벤츠 행렬을 구경했습니다. 3대의 차는 카페 달무리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을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차들이 여기에 온 걸까요? 설마 자신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가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번째 차의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검정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으며 움직임 하나하나가 절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카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소리였지만 왜인지 그날은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자는 카페 안으로 들어서더니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가을에게 멈췄습니다. 남자는 가을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정가을 씨 계십니까? 카페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라는 입을 벌린 채 가을을 쳐다보았고 손님들도 고개를 들어 가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인데요. 가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는 가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 각도의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빛그룹 비서실 김태준 이사입니다. 한빛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카페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빛그룹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전자, 건설,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재벌 기업이었죠. 미라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가을과 비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비서 김태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흘 전 비 오는 밤에 골목에서 쓰러진 여성을 병원으로 옮겨주신 분 맞으시죠? 가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김태준은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분은 한빛그룹 회장 한도진 회장님의 아내이자 한빛문화복지재단 이사장이신 윤미정 여사님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카페 안에서 숨쉬는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재벌 회장의 부인, 재단 이사장, 그런 사람을 자신이 도왔다는 겁니까? 가을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골목에 쓰러져 있던 그 여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김태준은 정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정가을 씨를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도 될까요? 여사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가을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자신은 그저 쓰러진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습니다. 재벌이고 뭐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가을이가 원래 이렇게 착합니다. 박선우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은 언제 나타났는지 가을 옆으로 다가오더니 환하게 웃으며 가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을은 깜짝 놀라 사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장은 며칠 전만 해도 가을에게 괜히 가게 이름 오르내리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가을이 자랑스러운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김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게 단골아니, 저희 가게 최고의 직원입니다. 정말 착하고 성실한 친구죠. 여사님께서도 한번 저희 가게에 들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김태준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가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가을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을은 사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사장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아, 얼른 다녀와. 이런 기회가 어디 있다고. 걱정 말고 다녀와. 사장의 눈빛을 보는 순간 가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은 가을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게에 혹시나 좋은 일이 생길까봐, 재벌가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까봐 계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가을은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가도 될까요? 김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카페 문을 나서자 골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가을을 쳐다보았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는 입을 벌리고 서 있었고 부동산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 듯 했습니다. 김태준은 두 번째 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가을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고급차였습니다.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고 차 안은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김태준이 반대편 문으로 타자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카페 달무리의 유리창 너머로 미라가 보였습니다. 미라는 입을 벌린 채 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도 밖으로 나와 있었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가을을 호구라고 놀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을을 생각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달라진 표정으로 가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는 대로로 나와 한빛 재단 병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함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도왔던 그 여인이 정말 재벌가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니. 김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정가을 씨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날 밤 정가을 씨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을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될까요? 정가을 씨는 특별한 분입니다. 가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하다니요. 자신은 그저 월세도 못 내는 카페 알바생일 뿐인데, 전 재산이 10,000원이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특별함이 있을까요? 차는 곧 한빛 재단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은 거대했습니다. 최신식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분수대까지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가을을 안내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VIP 병동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은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태준은 복도 끝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사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김태준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가을은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병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침대 옆 소파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미정이었습니다.
사흘 전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발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윤미정은 가을을 보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가을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참았습니다. 윤미정은 가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가을 씨 맞죠?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미정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나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재벌 회장의 부인이, 재단 이사장이 자신 같은 평범한 알바생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미정은 고개를 들고 가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나요?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가을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윤미정은 가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사흘 전 골목에서 느꼈던 차갑고 축축한 손과는 달랐습니다. 윤미정은 가을을 소파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있어도 돼요. 가을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마치 언제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미정은 그런 가을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사실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어요. 가을은 고개를 들어 윤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미정의 얼굴에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근에 심장 수술을 받았거든요.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죠. 가족들은 모두 바빴고 남편은 회사 일로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혼자 병원에서 나왔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고 어지러워서 그 골목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윤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고요.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날 일으켜 세우려고 애쓰는 당신의 손길을 느꼈어요. 가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미정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누가 나를 데려왔냐고. 그랬더니 모르는 젊은 여성이 119에 신고하고 병원비까지 내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요. 윤미정은 다시 가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가을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도 되찾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가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간 주변에서 호구라는 말만 들었던 자신에게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키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단정했지만 표정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윤미정은 얼굴을 밝히며 남자를 불렀습니다. 지후야 왔구나. 한지후였습니다. 한빛 그룹의 상무이자 윤미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에게 다가와 가볍게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이분 덕분에 윤미정은 가을을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가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가을은 그 시선 아래서 움츠러들었습니다. 지우는 가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가을은 황급히 일어나 악수를 받았습니다. 지우의 손은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정가을입니다. 그날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직 어머니와 웃을 수 있습니다. 지우의 말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가을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윤미정은 가을에게 종종 연락을 했습니다. 차 한잔하자는 가벼운 제안이었습니다. 가을은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윤미정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일주일 후 윤미정은 가을을 한빛문화복지재단에서 여는 작은 후원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격식 없는 자리니까 편하게 오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가을은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니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행사장은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사람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자신이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단번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왔으니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자 윤미정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가을 씨 왔네요. 이리 와요. 윤미정은 가을을 여러 사람에게 소개했습니다. 재단 이사들, 후원자들, 사업가들 모두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호기심과 의아함이 느껴졌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지?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 한지우가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가을을 지우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우야, 가을 씨 왔어. 지우는 고개를 돌려 가을을 보았습니다.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가을은 그 자리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가을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있어요. 잠깐 인사하고 올게요. 윤미정이 자리를 뜨자 가을은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가을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을은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가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세린이에요. 정가을입니다. 여사님이랑 친하신가 봐요? 처음 보는 얼굴이라서요. 세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가을은 불편함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신기하네요. 여사님이 사람 잘 안 만나시는 분인데. 세린은 가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평가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은 몸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카페에서 일해요. 아, 카페요?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알바생이에요. 세린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놀람과 경멸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열심히 사시네요. 그 말투에는 동정과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윤미정은 가을을 작은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가을은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개별룸으로 되어 있었고 테이블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을이 도착했을 때 이미 윤미정과 한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세린도 함께였습니다. 윤미정은 가을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을 씨, 이리 와서 앉아요. 가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린은 가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은 고급스러웠지만 가을은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불편했으니까요. 세린은 계속 가을을 관찰했고 지우는 무표정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간 세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을 씨는 카페 알바가 직업이세요?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모님은 뭐 하세요? 가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세요. 세린은 아하고 짧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월세예요? 전세예요? 월세요. 세린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인가 보다. 네. 아니, 그냥요. 사람 하나 잘 도와주면 인생이 확 바뀔 줄 알았나 보죠? 그 말에 가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세린은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재벌 주변 얼쩡거리면서 기회 노리는 사람들. 가을 씨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세린 씨,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순진한 척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 천지예요. 가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미정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세린 씨, 그만해요. 가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사님은 너무 순수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세린은 가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을 씨, 혹시 여사님한테 돈 받았어요? 아니요. 그럼 뭘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공짜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가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세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가을은 식당을 나서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세린을 따로 만났습니다. 세린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 전에 그 카페 근처에서 저 여자 본 적 있어. 부자들 집 앞에 자주 얼쩡거리던데 혹시 어머니 노린 거면 어쩌려고 그래? 지우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잖아. 지후 오빠 조심해야 해.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상한 사람한테 휘둘리면 안 되잖아.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린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 하나 잘 도와주면 인생이 확 바뀔 줄 알았나 보죠? 그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가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잘못된 건가요? 진심으로 도운 건데 왜 이렇게 의심을 받아야 하나요? 다음 날 아침 가을은 카페에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 하나 잘 도와주면 인생이 확 바뀔 줄 알았나 보죠?
그 말은 독처럼 퍼져 가을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미라가 와 있었습니다. 미라는 다른 알바생과 함께 카운터 뒤에서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들어오자 둘은 대화를 멈추고 가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야, 정가을. 어제 재벌들이랑 밥 먹었다며? 미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가을은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응, 저녁 초대받아서 갔었어. 헐, 대박. 진짜 인생 역전하는 거야? 너 이제 여기 안 나오는 거 아니지? 무슨 소리야? 나 계속 일할 건데. 미라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에이, 거짓말. 재벌들이랑 친해지면 누가 여기서 일해? 나 같으면 당장 관두고 좋은 데로 가지. 다른 알바생도 거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다. 가을 언니가 뭐가 특별하다고 재벌들이 챙겨주는 거야? 우리보다 나은 것도 없으면서. 그 말에 가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것도 없다는 말. 그 말이 사실이었기에 더 아팠습니다. 가을은 아무 말 없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선우 사장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사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가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가을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장을 따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사장은 팔짱을 끼고 가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을아, 앉아. 가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가을아, 너 요즘 좀 너무 튀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손님들 사이에 소문 엄청 돌잖아. 너 재벌이랑 친하다고. 벤츠 타고 다닌다고. 그런 소문 때문에 우리 가게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 가을은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벤츠를 탄 것도 아니었고 재벌과 친해지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일 뿐이었는데, 사장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싶어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소문이 났잖아. 손님들이 너 때문에 불편해한다고. 왜 카페 알바가 재벌이랑 어울리냐고. 우리 가게가 뭔가 수상하다고 그래. 그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사장이 가을의 말을 끊었습니다. 가을아, 미안한데. 우리 가게는 조용하게 가야 돼. 너도 알잖아. 동네 카페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거. 일단 이번 달까지만 나오자. 가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해고야. 이번 달 말일까지만 나오고 다음 달부터는 안 나와도 돼. 가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해고. 그 단어가 천천히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장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잘못은 아닌데 그냥 서로를 위해서야. 너도 이제 재벌들이랑 친하잖아.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 아냐.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제발. 결정은 이미 했어. 미안하지만 받아들여줘. 사장은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가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신이 뭘 잘못했나요? 단지 쓰러진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야 하나요? 가을은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가을은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월세도 못 내는데 일자리까지 잃으면. 가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낼까요? 어머니 병원비는요? 카드값은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가을의 전부였습니다. 가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미정이었습니다. 가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가을 씨, 나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윤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을은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가을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윤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을 씨도 본인 삶 신경 써야죠. 우리 집 일에 너무 엮일 필요 없어요. 가을 씨도 바쁠 텐데 우리 때문에 시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가을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윤미정에게 무언가를 말했고 윤미정도 가을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가을 씨. 하지만 이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도 잘렸고 윤미정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가을은 결심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어차피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면 최소한 친척 집에서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을은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기에 금방 끝났습니다. 옷 몇 벌, 화장품 조금,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을은 가방을 들고 원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행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터미널은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을은 매표소에서 고향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5시 출발이었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을은 대합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했고 차가웠습니다. 가을은 가방을 옆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점점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가을은 빗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가을이 초등학생이었을 때였죠. 어머니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가을은 종종 엄마 일하는 곳에 가서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노숙인 한 분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따뜻한 물과 삼각김밥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린 가을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 사람 도와줘? 우리도 돈 없는데. 어머니는 가을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이 진짜 무서워지는 거야. 우리는 그런 어른 되지 말자, 가을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린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야.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어른이 될 거야. 터미널 의자에 앉은 가을은 버스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종이가 구겨지도록 꼭 쥐었습니다.
나 그때 엄마한테 고개 끄덕였었지. 그래서 10,000원 낸 건데 이게 그렇게 큰 죄였나?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 턱으로 떨어졌고 옷깃을 적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터미널 안에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목적지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 일 때문에 가는 사람,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는 사람, 그리고 가을처럼 도망치듯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가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사람을 도운 게 그렇게 나쁜 일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가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상이, 사람들이 그 선의를 의심했을 뿐이었습니다. 가난하면 선한 일을 할 자격도 없는 걸까요? 돈이 없으면 사람을 도울 권리도 없는 걸까요? 가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지 않았던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자리는 없었고 월세는 밀렸고 사람들은 모두 가을을 의심했습니다. 선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버스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고향행 5시 버스가 곧 출발합니다. 가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도망치는 게 답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남아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출구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버스가 보였습니다. 저 버스를 타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서울에서의 3년, 카페에서의 시간, 윤미정과의 만남. 모든 게 추억이 되는 겁니다. 가을은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가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이 진짜 무서워지는 거야. 가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윤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최세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요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여자들 많다는 말. 그 말이 사실일까요? 정가을이 정말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걸까요? 윤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의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고통받고, 누군가는 외롭고. 윤미정 자신처럼요. 윤미정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CCD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서 김태준이 며칠 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골목에 CCTV 영상이 담긴 디스크였습니다. 윤미정은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어두운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가로등 빛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미정 자신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윤미정은 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가을이었습니다. 후드를 쓴 작은 체구의 여자였습니다. 가을은 쓰러진 윤미정을 발견하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2명의 행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들도 쓰러진 윤미정을 보았지만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가을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윤미정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가을은 무릎을 꿇고 윤미정을 흔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었지만 택시들은 모두 지나쳤습니다. 가을은 계속 시도했습니다. 5대, 6대,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급차가 왔습니다. 가을은 구급대원들을 도와 윤미정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윤미정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가을의 표정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만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손을 흔드는 모습,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는 작은 몸, 그 어디에도 욕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미정은 영상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의심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병실을 청소하던 간호사가 윤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이거 어제 침대 밑에서 발견했는데요. 간호사가 건넨 것은 작은 쪽지였습니다. 구겨진 메모지였습니다. 윤미정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냥 꼭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가진 건 없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손 한번 잡아주는 거라면 그건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가을.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심 어린 바람뿐이었습니다. 윤미정은 쪽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들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아이는 돈을 바란 게 아니었어. 윤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쪽지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에 더 진실했습니다. 거짓말은 관객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니까요. 윤미정은 쪽지를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많이 가진 건 없지만이라는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많이 가진 게 없는 아이였습니다. 월세도 못 내고 카페에서 알바를 하며 겨우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마지막 10,000원을 내면서까지 자신을 도왔던 겁니다. 윤미정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다가왔지만 윤미정은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윤미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부끄러웠고 가을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사람을 사람으로 봤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지우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세린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가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맑고 순수한 눈빛. 그 눈빛에 거짓이 있을까요?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오후 시간 지우는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카페 달무리로 향했습니다. 카페 앞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에는 미라와 다른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지우를 보자 미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우의 얼굴을 몇 번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가을 씨 계신가요? 아, 가을 언니요? 벌써 그만뒀는데요. 그만뒀다고요? 네, 사장님이 해고했어요. 며칠 전에. 지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해고라니요.
왜죠? 다른 알바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가을 언니 진짜 불쌍해요. 여기서 제일 열심히 일했는데 소문 때문에 잘렸잖아요. 무슨 소문이죠? 알바생은 주위를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벌이랑 어울린다고 소문 났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가게 이미지 안 좋아진다고 해고한 거예요. 근데 가을 언니는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미라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가을 언니 여기서 제일 맡은 일 많고 제일 늦게까지 일했어요. 어머니 병원비 보낸다고 점심도 컵라면으로 때우고 월세도 몇 달째 밀렸다고 했는데 지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린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정가을은 부자 집 앞을 얼쩡거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하고 먹고 자는 평범한 삶을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머니를 도왔던 겁니다. 계산 없이 순수하게. 지우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에 타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세린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왜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왜 세린의 말만 믿었을까요? 그날 저녁 윤미정은 비서 김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 씨, 최세린에 대해 조사해봐요. 자세히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이틀 후 김태준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세린이 언론사에 접촉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자와 재벌 2세의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려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적은 한지후와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가을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윤미정은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린이 모든 것을 조작했던 겁니다. 순수한 아이를 음해하려 했던 겁니다. 세린을 불러요. 지금 당장. 다음 날 최세린은 윤미정의 호출을 받고 병원에 왔습니다. 세린은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부르셨어요? 윤미정은 세린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앉으세요. 세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미정은 보고서를 세린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죠? 세린은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세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윤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린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은 장난이 아니에요. 다시는 우리 주변에 얼씬하지 마요. 여사님, 저는 그냥 지후 오빠를 위해서. 지우를 위해서요? 거짓말로 사람을 음해하는 게 누굴 위한 거죠? 윤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세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세린은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윤미정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남긴 쪽지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가을 씨 미안해요. 윤미정은 즉시 김태준을 불렀습니다. 정가을 씨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요. 빨리요. 김태준은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정가을이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고양행 버스를 타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미정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김태준이 만류했습니다. 여사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가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윤미정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세대의 검정색 벤츠 S클래스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로. 최대한 빨리요.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윤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쪽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터미널에 도착한 건 오후 4시 50분이었습니다. 윤미정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터미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대합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미정은 가을을 발견했습니다. 대합실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가을을, 가방을 옆에 두고 버스표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가을을, 윤미정은 천천히 가을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을은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미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미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을 씨. 윤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윤미정은 숨을 고르며 가을 앞에 섰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을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봤어요. 윤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가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당신의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윤미정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냈습니다. 가을이 병실 침대 밑에 남겼던 그 쪽지였습니다. 가을은 그 쪽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당신 눈에 계산은 없었어요. 나를 살릴 때 당신이 원했던 건 아무것도 없었죠. 단지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가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가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바란 거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그게 다인데.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가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쌓였던 억울함, 외로움,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다들 저보고 혹을 해요. 생각이 없대요. 착한 척한대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가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윤미정은 가을을 꽉 안았습니다. 가을은 윤미정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터미널 안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윤미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을을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을 씨. 이제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을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윤미정은 가을을 놓고 가을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부드럽게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가을 씨, 들어줄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미정은 가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돈으로 갚는다고들 말하죠.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에게 돈을 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윤미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으로 갚고 싶어요. 우리 재단에서 같이 일해줄래요? 돈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으로 곁에 있어줬으면 해요. 가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윤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전문대 졸업에 카페 알바밖에 안 해봤는데요. 윤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 재단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곳이에요.
청소년 장학금, 저소득층 가정 지원,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 그런 일들을 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 직원들 중에 진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집안 출신들이죠. 윤미정은 가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가을 씨는 달라요. 당신은 진짜 어려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월세 밀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통장에 10,000원밖에 없을 때 얼마나 불안한지, 그런 걸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가을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원한다니요.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을요. 제가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때 터미널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한지우였습니다. 지우는 윤미정과 가을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지우를 보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지우는 가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가을은 당황했습니다. 재벌 그룹의 상무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도 요즘 웃으시는 것도 다 가을 씨 덕분이에요. 나는 항상 일만 하느라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을 씨는 어머니를 살렸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가을 씨가 괜찮다면 재단에서 일하는 동안 제가 곁에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을요. 가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려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제안받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이 물었습니다. 가을 씨, 어떻게 할래요? 우리와 함께 일해줄 수 있을까요? 가을은 손에 쥐고 있던 버스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향행 버스표. 도망치려던 자신의 모습이 그 종이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같이 일하고 싶어요. 윤미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다시 안았습니다. 지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터미널 안에 버스 출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그 버스를 타지 않을 겁니다. 이제 가을에게는 갈 곳이 생겼으니까요. 며칠 후 가을은 한빛문화복지재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었습니다. 청소년 장학팀 소속이었습니다. 급여는 카페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많았고 정규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는 게 뿌듯했습니다. 첫 출근 날 가을은 떨렸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잘할 수 있을까요? 가을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정가을 씨죠? 반갑습니다. 저는 팀장 이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가을은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가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여사님께서 가을 씨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요. 가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훌륭하다니요. 자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하지만 동료들의 따뜻한 시선이 가을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가을은 업무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장학금 신청서를 검토하고 학생들과 상담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을은 서류를 볼 때마다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전문대밖에 못 갔던 자신, 알바를 하며 겨우 학교를 다녔던 자신, 그래서 더 진심으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고등학생 신청서를 보다가 가을은 멈췄습니다. 가정 형편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현재 친척집에서 생활 중이며 학비와 생활비는 편의점 알바로 벌고 있습니다. 가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가을은 그 학생의 신청서에 승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꼭 지원해 주세요. 이 학생은 제가 직접 상담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200만 원. 카페에서 받던 급여의 2배가 넘었습니다. 가을은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밀린 월세를 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입금했습니다라고 말할 때의 기분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 병원비를 보냈습니다. 전액 완납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가을 씨, 어머니 병원비 다 내셨네요. 그동안 조금씩 밀려서 걱정했는데, 네, 이제 매달 빠짐없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을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즈음 재단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카페나 식당과 장기 납품 계약을 맺어 재단 행사에 사용할 음료와 식사를 제공받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담당 팀에서 후보지를 선정했고 그 리스트에 카페 달무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그 리스트를 보았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해고했던 카페, 호구라고 놀렸던 사람들이 있는 곳, 하지만 동시에 3년 동안 일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박선우 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재단에서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생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고 사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빛재단이요? 우리 카페가요? 와, 대박이네요. 그리고 사장은 재단 담당자가 정가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장은 가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을아, 나야. 사장님. 가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사장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그게 재단에서 연락 왔더라고. 우리 가게가 프로젝트에 선정됐다는데 담당자가 너더라.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가을아, 그동안 내가 좀 그랬지. 서운했지? 가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운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상황이 그래서 너도 이해하지? 가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해할까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복수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사장님도 사장님 나름대로 사신 거죠. 저도 이제 제 자리 찾아볼게요. 그래, 고맙다. 앞으로 잘 부탁해. 전화를 끊고 나서 가을은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였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가을은 한지후와 함께 회의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을이 기획안을 설명하는 동안 지우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가을 씨 생각은 어때요? 이 프로그램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필요하지만 누군가 옆에서 응원해주고 조언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돕는 일 생각보다 할 게 많네요. 가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을 씨가 필요해요. 그 말에 가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진심이에요. 가을 씨가 있어서 우리 재단이 더 따뜻해졌어요. 숫자로만 보던 일들이 이제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가을 씨 덕분이에요. 가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한 바퀴를 돌아 다시 가을이 되었습니다. 정가을은 이제 한빛문화복지재단의 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건 반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윤미정이 직접 전환 통보를 했을 때 가을은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되물었었죠. 정말요? 제가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가을 씨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날 가을은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에게도 안정적인 삶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월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어머니 병원비를 밀리지 않고 낼 수 있었으며 카드 감독 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금 가을은 청소년 장학 프로그램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지원 사업도 함께 맡고 있었죠. 1년 전 버스터미널에서 도망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가끔 떠올랐습니다. 그때 만약 버스를 탔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겁니다. 윤미정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고향 어딘가에서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겠죠. 가을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가을은 한지후와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예산안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가을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을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지우는 가을에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가을의 의견을 존중했고 많은 결정을 가을과 함께 했습니다. 가을 씨 생각에 동의해요. 단기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죠. 네. 저도 예전에 일회성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고마웠지만 금방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거든요. 진짜 필요한 건 지속적인 응원이에요. 지우는 가을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동안 가을은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움츠러든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따뜻한 눈빛. 그 눈빛이 지우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을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와 결혼해 줄 수 있을까요? 가을은 눈이 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습니다. 가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1년 동안 가을 씨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 진심을 나누는 법, 세상을 보는 법. 가을 씨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숫자만 보며 살았을 겁니다. 가을 씨와 함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가을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석 달 후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대형 호텔이 아닌 동네에 있는 아담한 예식장이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재단 직원들, 윤미정, 그리고 가을의 친척 몇 명. 100명도 안 되는 소규모 결혼식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빗소리가 예식장 안으로 들려왔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두 분은 비 오는 날 우연한 인연으로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비는 두 분을 만나게 해준 축복의 비였습니다. 가을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단 끝에는 한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지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가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지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서약이 끝나고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지우는 가을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가을도 지우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작은 연회장에서 음식을 나누며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을은 윤미정을 찾아갔습니다. 윤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가을을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가을 씨. 아니, 이제는 우리 며느리네요. 가을은 윤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제가 골목에서 불렀던 말 기억나세요? 무슨 말이요? 어르신이라고 불렀었죠. 윤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골목, 쓰러져 있던 자신, 그리고 다가와 손을 내밀어준 가을. 앞으로는 뭐라고 부를 건데? 가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윤미정은 가을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훈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가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을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던 가을은 문득 예전 자신이 일하던 골목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가끔은 그 골목을 걷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으니까요. 골목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카페 달무리도 여전히 영업 중이었고 떡볶이 가게도 부동산 중개소도 그대로였습니다. 가을은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은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던 예전의 자신이 떠올라서였죠. 우산을 펼치는 순간 가을은 앞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비 오는 거리에서 한 고등학생이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가방을 옆에 던져둔 채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비를 맞으며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그 모습을 보며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년 전이었죠. 비 오는 골목에서 쓰러진 윤미정을 발견했을 때, 망설이다가 다가갔을 때, 택시를 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가을은 조용히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은 가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을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우산을 할머니 위로 펼쳤습니다. 제가 택시 잡을게요. 둘이서만은 힘들죠? 학생은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은 할머니의 다른 팔을 잡아 함께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택시는 금방 멈춰섰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가까운 병원이요. 알겠어요. 제가 함께 갈게요. 괜찮으세요? 바쁘실 텐데. 가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세 사람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는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근데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거든. 그때 배웠어.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이 진짜 무서워진다는 걸. 학생은 가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의 표정에는 1년 전 절망하던 알바생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을 잃지 않은 한 어른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할머니를 무사히 응급실에 모시고 나서 학생은 가을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정가을이에요. 저는 이서윤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가을은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어른이 되길 바랄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을은 미소를 지으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년 전 재산 10,000원을 쥐고 절망했던 자신. 1년 전 버스터미널에서 도망치려 했던 자신. 그 모든 순간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가을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가을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집, 따뜻한 밥이 있는 집, 그리고 내일 다시 돌아갈 일터가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가을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 같다고. 작은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10,000원을 내는 선택, 버스를 타지 않는 선택, 다시 일어서는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삶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절망스러워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만큼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마음을 가을은 평생 간직할 겁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요.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가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해 줄게요.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쳤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게는 이 평범함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